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제가 또 이틀 연속으로 국뽕 시리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군의 움직임 아주 또 심상치 않은데 아마도 북한 관련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관련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한반도 주변 전자전기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미 본토 주둔의 전자전 비행대가 또 발견됐습니다. 미국이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 본토 주둔 해군 제131 전자전 공격 비행대를 추가로 배치했으며 해당 기체가 요코타 공군기지에 주둔하며 훈련 중이라고 요코타 공군기지를 모니터링하는 현지정보원이 6월 30일 전해왔습니다. 현지정보원이 보내온 사진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53분 제131 비행대 소속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시작으로 2대의 전자전기가 요코타에 착륙했는데요. 어제 정오 무렵 일본과 알래스카 사이의 알류산 열도 인근에서 KC-10A 공중급유기와 그라울러 3대의 무선 통신이 청취된 바 있어서 실제 전개된 그라울러의 숫자는 최소 3대, 또 최대 6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131 전자전 공격 비행대의 본 주둔지는 워싱턴주 윌비 아일랜드 해군 항공기지이고 현재 지휘관계는 대서양에 있는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을 지원하는 제8 항모 항공단 소속인데요. 대서양에 있어야 할 이 기체가 일본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비행대 요코타 배치로 현재 한반도 인근에는 미자와에 있는 209 전자전 비행대, 이와쿠니에 있는 141 비행대에 더해서 니미츠 전단 배속의 139 비행대, 또 루즈벨트 전단 배속의 142 비행대까지 총 5개의 전자전 비행대가 집결하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라울러는 유사시에 적 방공망을 제압하고 공습 부대의 길을 여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지난 2017년 위기 상황에도 이 정도 규모까지 집결한 적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는 이 기체들, 이게 이제 131 비행대 소속인데요. 원래는 지금 대서양에서 작전하고 있는, 시험평가하고 있는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을 지원하는 비행대인데 이게 지금 일본에 왔어요. 그것도 일본 도쿄 옆에 있는 요코타 기지에 왔는데 이 비행기들이 알래스카를 거쳐서 일본으로 오는 도중에 일본에서 출발한 KC-10 공중급유기가 알류산 열도 인근에서 이 그라울러 전자전기 3대하고 무선 통신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거기서 공중급유를 했겠죠. 그런데 그 KC-10이 2대가 갔기 때문에 이제 한 대가 무선 통신하는 게 지금 포착이 되어 있는데 2대가 갔기 때문에 또 이 나머지 한 대도 3대의 그라울러와 통신을 했겠죠. 그러면은 각각 3대의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3대, 최대 6대 정도의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가 지금 일본에 추가로 왔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제가 이 그라울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일단 스트라이크 패키지, 즉 방공망, 적의 지대공 미사일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또 레이더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적진에 대한 공습을 하러 들어갈 때 그 레이더를 폭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항공전을 통해서 그런 그 폭격하는 시드 작전 여러 번 해드렸고 또 최근에 걸프전의 첫날 사막의 폭풍 작전 할 때 이 시드 작전 대규모로 이라크에서 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드렸죠. 그걸 할 때 그때 당시에도 걸프전 할 때도 해군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EA-6B 프라울러, 이거는 그라울러인데 그건 프라울러예요. 프라울러 전자전기. 그리고 이제 공군의 EC-111 전자전기, EA-111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전자전을 펼치고 그리고는 이제 F4 와이드 위즐, 이제 A7, A6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 폭격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동북아에 항공모함이 세 척이 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있는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니미츠 세 척이 있으니까 이 세 척마다 다 하나의 전자전 비행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모함 세척과는 별개로 지금 미자와 기지에 예비군 전자전기인 209 전자전 비행대가 와 있고, 그리고 추가로 다시 이 제럴드 포드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건 내버려 두고 지금 이 일본 도쿄 옆의 요코다 기지에 다시 이 131 비행대가 왔습니다. 이 말은 곧 이 동북아 지역에 굉장히 큰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은 이런 준비를 다 하고 나서 그걸 뭐 바로 뒤집을 수도 있어요. 스톱 안 해.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어마어마한 이 대규모 폭격 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추가로 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국방TV의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지금 김정은이 과연 살아있냐, 유고설 지금 일본 고노다로 방위상이 지금 사망설과 중병설 그 중간에 있다, 그 어디에 있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지금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김정은은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군사행동하는 거 스톱이다, 보류다 이렇게 하고는 화상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그 화상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말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북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정황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 속고, 우리 국민들은 다 속고 그래 이제 북한 문제 없어 하고는 지금 국내 정치 정쟁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렇게 계속 북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이 여러분들이 있든 없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바로 국뽕입니다. 저도 이런 국뽕 기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KFX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은 이왕 여기까지 온 거 KFX를 스톱시킬 수는 없어요. 지금 스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면 KFX가 잘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KFX가 최초에 명분을 얻었던 게 우리 한국에서 개발하는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전투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큰 명분 중의 하나였어요. 왜냐, 우리가 이제 KGB 이런 거 개발하고 했더니 미국이 그거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 미제 전투기는 달 수 없어, 이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장 마구마구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달 수 있는 이거 만들자, FA-50 이런 것도 미국 로키드 마틴의 라이센스가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완전히 우리 독자적인 라이센스 전투기를 갖자. 이게 이제 KFX의 명분이었는데, 그 명분의 첫 번째 스타트입니다.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KFX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개발에 성공한다면 상당한 전략적 가치를 가질 전망입니다. 군이 오는 2026년부터 전략화가 준비되는 한국형 전투기 KFX에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30일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 등은 주변국의 극초음속 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하5 이상의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 KFX에 장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하5 이상의 극초음속 무기는 서울 상공에서 발사할 경우에 약 250km 밖의 평양 중심부를 1분 15초 내에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만약 개발에 성공한다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에 이어서 세계 5번째 공대지 극초음속 무기 보유국이 될 전망입니다. 군은 지난 2004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램젯 엔진 등 관련 기술을 연구해 왔고, 오는 2023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KFX에 극초음속 무기가 탑재될 경우에 한국형 타우러스와 함께 KFX의 공대지 타격 능력의 핵심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운용될 전망입니다. 자, 이게 KFX의 CG예요. 지금 이제 비행 테스트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 듣고 있는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 이 KFX가 F-16 플러스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F-16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전투기죠. F-16 가지고 못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핵폭탄까지 투하할 수 있으니까 2000파운드 폭탄 2발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경량 전투기 흔하지 않죠.
그런 능력을 가지겠다라는 게 KF-X인데, 물론 스텔스는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공대지 타격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극초음속 무기를 만들겠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는 지금 해군이 만들고 있는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을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던데, 저하고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은 램젯 엔진을 바탕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건 램젯 엔진은 사실은 마하 4 이상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극초음속이라고 하면은 마하 4 이상, 마하 5 이상이 가야 되기 때문에 램젯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 램젯을 바탕으로 다시 스크램젯 엔진을 개발 중에 있는데, 그 스크램젯 엔진을 가지고 이 극초음속 무기를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 개발 기간은 길어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최하 10년 프로젝트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10년 프로젝트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2026년에 제대로 이제 비행을 시작할 KF-X가 이 걸음마도 떼기 전에 여기다가 강력한 공대지 무장을 갖다 붙이고 운영한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KF-X가 아주 운영에 이제 어떤 그 틀을 딱 잡고 난 뒤에 이제 공대공 다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제담 같은 근거리 공대지 무기 다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원거리 무기, 또 그 다음에는 이 원거리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이런 게 이제 순서거든요. 그래서 2030년 이후에 이 KF-X에 장착을 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보고 지금부터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개발이 되면 이 극초음속이니까 여격하기가 대단히 힘들죠. 특히나 극초음속이면서 순항미사일일 경우에는 저공비행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여격하기가 힘들고, 또 극초음속이면서 이제 이 순항미사일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 스크램젯 엔진을 활용하는데,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탄도미사일 가지고 고고도로 쏴서 내려 꽂으면서 다시 일정 고도에서 웨이브 글라이딩, 즉 물수제비 같은 이런 비행을 하면서 여격을 또 회피를 하죠. 풍풍 튕기면서. 그래서 또 여격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여격이 거의 힘든 공대지 무기를 가지고 적의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고, 적의 전략시설을 파괴하고,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면서 들어가서 때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통일 후에 중국, 일본하고 대치를 할 때도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북한 하려면 사실 이런 것까지는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방공망 다 잡아 들어가서 그냥 재담 꼽아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북한 상황 보면 언제 지금 자빠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런 거 준비하는 거 굉장히 고무적이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KF-X는 사실은 스텔스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5세대, 6세대 전투기 시대에 들어가서 이 KF-X를 가지고 제공전투에 투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제공전투는 미국에서 도입하는 최신형 전투기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들어가서 폭격을 하는 그런 이제 일부 제공, DCA라고 하죠. 이제 방어적인 제공, 그리고 이제 공격에 들어가서는 시드 작전 위주의, 방공망 제압 위주의 그런 전투기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 자체적인 무장을 쓰기 위해서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우리 공군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꽃피워주려면은 이 극초음속 무기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ADD가 이 미사일 부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이제 민영화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미사일 전력, 이거는 계속 ADD가 국방과학연구소가 끌고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역시 한반도를 관련한 미군 소식입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일본 전역에서 야간 침투 훈련을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표가 어디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의 CV-22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수송기와 소속 미상의 UH-60 블랙호크 헬기가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도쿄 인근의 기타칸토 지역 일대에서 야간 강화 훈련을 실시한다고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기타칸토 지역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서 새벽과 야간에
UH-60과 CV-22B에 의한 주야간 강화 훈련이 실시될 것이며 이에 따라 소음과 안전에 유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해당 통보문이 발송된 후에 도쿄 인근 지역에서는 CV-22B 오스프리에 의한 적어도 비행과 특수부대 레펠 투입, 긴급 부상자 후송 등의 훈련이 실시되었으며 야간에도 관련 훈련이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전에 통보된 이번 훈련 외에도 미군이 일본 측에 통보하지 못했을 만큼 훈련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군 오스프리의 저공 침투와 강화 훈련은 요코타는 물론 도쿄 인근의 아츠키 기지 그리고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등에서도 사전 통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스프리가 훈련 중인 기타칸토 지역과 오키나와 지역에는 미 CIA가 운영하는 C-146A 울프하운드 2대가 수시로 식별되고 있는데요. 최근 갑자기 이렇게 강도 높은 적어도 침투와 특수전 훈련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타칸토 지역에서 도심지 인근에서 지금 뭐 이렇게 강화 훈련, 레펠 타고 확 내려가는 이런 훈련 하고 있는데 미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북한이 드랍을 하기 전이었죠. 지지난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4대 군사행동 안 한다, 보류한다 라고 김정은이 화상회의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24일 날, 6월 24일 날 보도가 되었었는데 그 직전에 우리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일본에서 800명 정도의 초대규모 공수훈련을 한다. 미 본토에서 한 600명 정도가 추가로 더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미군과 일본 방위성에서 이 도쿄 인근의 해당 훈련 공역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을 근거로 이제 했던 내용인데 그 공문이 6월 22일에서 6월 28일까지 훈련을 그 800명 정도의 강화 훈련을 한다. C-130 항공기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강화 훈련 끝났어요. 그런데 강화 훈련 끝나자마자 C-130을 활용한 낙하산 타고 내리는 800명의 공수훈련 끝나자마자 그게 6월 28일 끝났는데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해드리는 날로부터 내일까지 그러니까 아마 오늘 밤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또 공습할 것 같아요. 그런 7월 2일까지 바로 공수훈련 끝나고 다시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또 이런 대규모 공중 강습 훈련을 한다라고 또 공문을 또 보낸 거예요. 기타칸토 지역에. 그래서 도대체 미군이 얼마나 많은 지금 훈련을 하는지.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공수훈련을 할 때, 그 800명 정도의 공수훈련을 말씀을 드릴 때, 이거 지금 이제 이 오키나와 요미탄촌에 있는 그린베레 하고 미 본토에 있는 그린베레 추가 전력 또는 레인저 또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뭐 10산악사단, 82 공수사단 이런 팀들이 추가로 와서 지금 훈련한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했던 그 C-130 같은 경우에는 티어 2 또는 티어 3 그런 임무를 맡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일부는 티어 2가 있을 것이고 일부는 워낙 이제 대규모였으니까 티어 3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핀포인트 딱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빌딩의 옥상에 탁 내려가지고 빌딩을 장악한다든지 이제 이런 훈련들을 역시 대규모로 한다는 말인데 여기는 이제 티어 1 델타 포스나 아니면 데브그루 이런 팀들이 들어 있을 확률이 높고 그 티어 1들을 근접해서 이제 지원하는 티어 2들 그린베레 이런 팀들하고 같이 지금 합동 훈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C-146 울프하운드 수송기가 지금 오키나와와 도쿄 요코타를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티어 1들이 타는 그 델타 포스나 CIA 그 SOG나 그리고는 이제 데브그루나 이런 팀들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송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지금 이 도쿄로 가서 뭔가 이런 훈련들을 티어 1급 최강의 특수부대들이 들어가서 뭔가 사보타주를 한다든지 체포를 한다든지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훈련하고 그들이 할 수 있게끔 옆에서 티어 2들이 건물을 장악해주고 호위를 해주고 이제
방어 병력들이 오는 것을 막아주고 시간을 벌어주고 하는 그런 훈련. 그러면서 이제 긴급히 퇴출을 하는데, 이 퇴출을 하는 훈련들을 보면 레페를 타고 딱 잡고 이 그 들것, 호이스트 그걸 콱 들고는 이제 같이 아예 뭐 이 들것을 갖다가 뭐 싣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들것을 낚아채서 올라가는 이런 훈련도 해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하는 훈련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실전적인 훈련이죠. 아니 뭐 이게 착륙도 못하고 그냥 레페를 잡고 이 밧줄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낚아채서 부상자를 낚아채서 올라가는 이런 훈련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보통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아이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북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보이지도 않은 김정은의 그 화상, 아무도 못 본 화상 가지고 보류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와 이거 이제 북한 끝났어 라고 하기에는 이 상황 보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신인균의 국방TV, 군사TV를 통해서 정보를 제가 계속 공유를 할 테니까 우리 나름대로 북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유추를 같이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